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태세 관련된 특강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재는 이제 특수 교재로 제가 따로 만든 거라서 나름 이제 분류별로 싹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제가 수업을 때 진행할 건데 매 장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푸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설을 읽으시면 절대 안 돼. 해설을.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이제 태셋에서도 그 문제를 공개하잖아요. 근데 밑에 해설을 보면 약간 이제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을 알려주는 해설이 아니라 주저주저리 설명이 많아요. 안에 개념부터.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게 핵심이잖아요. 항상 시험 문제라는 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문제당 무조건 1분 내로 끊으셔야 되거든. 항상 기본이.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밑에 해설 다 읽게 되면 뭐 개념도 써 있고 막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해설을 보지 마시고 지문을 1, 2, 3, 4, 5번 있으면 꼼꼼히 읽으시면서 이거는 왜 맞고 왜 틀리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본인이 공부 잘못하신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2, 3, 4, 5, 5번이 틀린 거잖아요. 정답상으로 보면. 왜 틀렸는지 본인이 정확히 지문이 체크가 안 되면 그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태세 문제도 제가 가끔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어차피 그 환경에서 공개하는 문제긴 한데 문제 오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 드림 문제도 뒤에 문제 한 문제인가? 그 정답하고 내용하고 좀 오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 해설을 믿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이제 제 1장부터 갈게요. 앞에 이제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본인들이 한번 소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좀 용어를 좀 보실 게 그 분배에 나와 있는 예로 든 거 있죠. 분배 쪽에 보면 예로 임금, 이자, 지대 예, 이런 개념들이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임금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경제학에서는 알다시피 임금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잖아요. 임금이 노동시장. 그래서 보통 임금 얘기하면 노동의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라고 하죠. 노동의 가격. 맞아요? 그래서 노동의 가격. 이렇게 있는 거고 좀 공부하시게 되면 임금 말고 또 뭐 있냐면 잠재임금 이런 말도 등장해요. 문제 풀다 보면 잠재란 개념이 잠재이자 뭐 이런 거 잠재임대료 임대료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알다시피 이제 임대료하고 잠재임대료의 차이는 뭐예요? 이 차이는 다시 여러분들이 커피숍 운영하거든요. 커피숍. 요즘 커피숍 사람들이 많이 운영하니까. 근데 커피숍을 만약에 남의 건물에서 만약 이 건물에서 내가 커피숍 운영하면 임대료 나가죠. 임대료. 근데 내 건물에서 만약에 커피숍을 만약에 운영하면 그만큼 내가 임대 수입을 포기하고 커피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내 건물에서 운영할 때. 그게 잠재임대료죠. 잠재임대료. 맞아요? 그럼 저희가 기회비용 배우셨죠? 개념. 기회비용 배울 때 임대료는 무슨 비용으로 들어가요? 임대료는 명시적 비용이죠. 명백하게 나가는 비용. 요게. 명시적 비용. 잠재임대료는 다시 내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 임대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지만 그만큼 내가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는 거잖아. 딴 데 세 줄 수 있는데. 그건 암묵적 비용이죠. 맞아요? 응. 적 비용. 자, 똑같죠? 이자 있죠, 이자. 이자. 그럼 내가 은행 대출 받으면 이자 나가죠. 그 이자는 명백한 비용이죠. 근데 요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또 뭐다? 잠재이자 아니에요? 잠재이자? 잠재이자? 그럼 잠재이자는 뭐예요? 개념이 또. 내 돈 쓰는 거,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내가 뭐 사업하는데 돈을 쓰면 그만큼 예금 이자를 포기한 거잖아. 그건 잠재 이자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할 때 앞에 잠재가 이렇게 딱 붙으면 가장 기본이 내 거 쓰는 거, 내 거. 항상 원칙이. 내 거 쓰는 거. 근데 경제학에서는 임대료 이자도 중요하지만 잠재 임대료, 잠재 이자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암묵적 비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초 개념들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 있고 거기 이자 있고 그 다음에 지대 있고 다시 이자는 뭐의 가격? 자본의 가격이죠. 지대는 토지 가격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 이자, 지대 이런 이제 기초 개념 정도만 좀 잘 알아두시면 크게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일치 우리 다 배우셨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기초 개념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 서비스. 일단 그 그림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자, 이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재화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재화 서비스. 그래서 재화하면은 가장 기본 게 유형이죠, 유형. 재화가. 근데 재화는 저희가 둘로 나눴죠. 경제재하고 자유재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보통 경제는 희소한 재화, 그게 경제재. 그 다음에 자유주는 희소하지 않은 재화라고 기초 개념 다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경제 문제라고 네모 박스 나와 있고, 가끔 이제 경제학 가장 기본 문제 중에 뭐 경제 문제는 보통 출제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저희 태세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기초 개념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사무엘스라는 경제학자가 세 가지 경제 문제를 제시한 거죠. 세 가지 경제 문제.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 경제학이거든요. 경제학.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가 경제 체제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가격으로 해결하는 거고,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그쪽은 정부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세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는 알다시피 무엇을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셋째는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돼 있고, 하나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넷째 뭐였어요? 태세 교재에 있었던 거? 넷째. 언제 사용할 것인가. 언제 생산하고 언제 사용할 것인가. 넷째. 그러니까 언제 생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자원이 뭐하니까? 희소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미국 예. 그러니까 미국도 석유가 엄청나게 풍부하거든요. 미국 내에도 풍부한데 중동 거를 일단 많이 쓰고 나서 이제 나중에 미국 거 쓰겠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채굴 안 하고 한참 있다 채굴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서비스는 무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산 요소 나와 있고, 생산 요소 나오면 이제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 생산 요소는 저희가 노동과 자본 위주로 접근해 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나머지 편하게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토지 시장 그림을 보통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 지대 관련된 그림. 보통 이제 문제 풀 때 경제 모형이나 그림을 좀 잘 숙지하셔야 어떤 문제 풀든지 좀 쉽게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항상 이제 그림 숙지가 항상 중요해요. 일단 이제 그 그림이 이제 토지 시장이니까 토지 시장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 땅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서플라이를 수직으로 많이 그리게 되죠. 그래서 요 P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 요 Q는 거래량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P 나오면 요 가격은 무조건 한 개당 가격, 한 개당 가격을 얘기하는 개념이고, 이건 이제 거래량 항상 원칙이. 그래서 토지는 수직으로 보통 그리는 게 이제 땅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점에서
토지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지대라고 하게 되는 거고, 현재 이 그림에 따르면 이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지대가 바뀌게 되는데, 공급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주잖아요, 지주. 한자로 땅의 주인. 그 지주가 갖고 있는 소득이 지대가 되는 거고, 보통 지대를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노력 없이 얻는 소득, 지대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에서는 앞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탄력성과 관련돼 있고,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수직이 완전 비탄력 이렇게. 그렇죠. 완전 비탄력이면 누구한테 세금 부과하셔야 돼? 이게 이제 전가와 부담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비탄력일수록 세금 부담하면 그 주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탄력이면 조세를 전가시킬 수 있고, 그래서 토지 시장에다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거의 100%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로소를 갖고 있는 지주가 부담하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게 예전에 견해였다고요. 예전에.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헨리 조지, 들어봤죠? 태세책에서. 그래서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게 토지 단일세론이에요. 토지 단일세론. 그러니까 세금 다 없애고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하자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만. 그럼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100% 부담하게 되고 공평성에도 도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헨리 조지라면 항상 기억할 게 토지 단일세론.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토지지만 토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건물도 있잖아요. 주택. 그럼 주택 공급부터 어떻게 그래요? 주택 공급은 수직 그래요? 아니죠. 이건 토지고. 주택은 보통 분석할 때 단장기 나누죠. 주택 같은 경우는. 다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기로 이야기할 때는 주택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택 공급 보통 수직으로 일단 스타트하죠. 이렇게 수직으로 똑같이. 근데 디맨드는 역시 우하향 이렇게. 그래서 PQ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장기가 되면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탄력, 비탄력? 탄력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탄력이니까 서플라이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완만하게 나와야 되고, 디맨드도 완만하게 바뀌죠. 이게. 그래서 장기가 되면 서플라이는 이렇게 완만해지고, 디맨드도 완만해지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땅이니까 거의 정해져 있어서 수직으로 그리지만, 건물, 주택 같은 경우는 수직에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설명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때 핵심은 단기, 장기 나오면 그걸 조심하자는 거죠. 단장기 나올 때. 그래서 단기는 수직, 장기는 우상향 탄력,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해 주시면 제일 좋죠. 자, 하여튼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영 있고 개념. 자, 그다음 이제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이 있죠. 거기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설명이 되는 건데, 거기 사과 시장에서 사과 수요가 증가했어요. 오른쪽으로. 그럼 사과 수요 증가하면 사과 가격이 올라갔죠. 그림에서. 근데 사과가 올라가면 대체재 시장인 배 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사과 비싸지니까 배 수요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배 수요 커지면 배의 가격이 또 올라가죠. 올라가면 다시 반대로 사과 시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화살표 이렇게 가는 것까지 분석하는 경우를 일반 균형 분석하는 거예요. 일반 균형 분석. 따라서 일반 균형 분석은 부분 균형 분석과 다르게 정확성이 높아요. 모든 시장의 연관성을 다 같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점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부하는 경제학 교과서 보면 대부분이 부분 균형 분석 위주로 배우는 거고 일반 균형 분석 파트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쪽 파트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험 쪽에서는 일반 균형 분석 관련된 거는 개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개념. 그래서 가장 유용한 개념이 말라스의 법칙. 뭐 그 정도가 좀 유명한 법칙이고 나머지 복잡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개념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는 저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자, 경제학 쪽에서 주로 쓰이는 거는 인과예요, 구성이에요? 구성이죠, 구성. 구성 오류가 시험에서 우리 쪽에는 더 많이 나오죠. 인과보다는. 자, 인과부터 잠깐 볼게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 구성의 오류의 가장 기본 측은 저희가 배우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과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무조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사회과학 쪽에서. 그래서 첫 번째가 인과의 오류. 그래서 인과 오류라는 개념은 선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 사건과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이걸 원인과 결과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를 인과의 오류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겨울 거의 지나게 하는데 보통 겨울 오기 전에 뭐 예를 들면 난방기 수요가 크잖아요. 겨울 오기 전에. 그럼 난방기 수요 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리 난방을 할 테니까. 그럼 요거 선후 시간적으로 선후니까 난방기 수요 증가가 겨울을 유발한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게 인과의 오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와 대비되는 게 구성의 오류. 자, 구성의 오류는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다. 구성의 오류. 자, 공부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3 때 다 열심히 하죠, 사람들은 다. 근데 문제는 고3 때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하잖아. 그럼 절대 성적이 오를 수 없지. 등수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상관없는데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이제 경제학적 개념은 우리 두 가지 배웠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저축역설. 역설, 요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저축역설. 저축역설을 제시하는 학자. 케인즈. 수업 들으셨다며? 안 들었어요? 표적이. 근데 뭐 한 번에 듣고 다 이해하시면 뭐 천재죠. 자, 저축역설 개념 뭐였죠? 케인즈는 저축을 비판적으로 주장한 게 저축역설이에요. 그래서 케인즈 있었던 그 시대가 이제 대공황과 관련되니까 경기가 이미 극심한 침체였다는 거죠. 그럼 극심한 침체에서 사람들 보통 하는 합리적 행동이 아껴 쓰는 거죠. 아껴 쓰는 거. 그래서 부분적으로 혼자 아껴 쓰는 걸 합리적 행동이에요. 근데 너도 아껴 쓰게 되면 이제 물건이 안 팔릴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다니는 회사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뭐하다? 옳지 않다. 이거. 또 뭐 있었어요? 풍년의 역설도 해당이 되죠. 이렇게. 다시 농부 입장에서 본인 혼자만 열심히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면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문제는 너도 나도 공급 늘리면 농사가격이 폭락하고 실제로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또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구성으로는 이제 개념상 많이 나오는 거고, 일단 실제로 풍년 역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에 따르면 저축하라는 게 아니라 소비하라는 주장이죠. 소비. 자, 그래서 구성 오류 정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납법, 연여법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기납법, 연여법. 다시 요거는 기납법이에요, 연여법이에요?
요 내용은. 다시 보면 난방기 수요 증가라는 게 지금 관찰되거든요. 그리고 겨울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내용을 보고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납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 오류 보시면 마지막에 기납법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론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개념 만들고 도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역법 관련되어 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경제학 제일 중요한 게 한계죠, 한계. 한계. 자, 보통 한계 나오면 개념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가장 쉬운 개념으로. 한계. 나오면 가장 기본은 추가. 추가로 하는 제일 편해요, 문제 풀 때. 추가. 또는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학적으로는 뭐의 변화였냐면 총의 변화였죠. 총. 토탈. 총의 변화. 이렇게. 여기 한계. 그래서 저희 경제학은 한계란 개념 많이 쓰기 때문에 한계적 의사결정 요 개념을 잘 숙지하셔야 되고, 뒤에서 한계 관련된 개념들이 계속 등장해요. 한계 수입, 뭐 한계 편익, 한계 수입, 한계 비용 나오면 다 추가 수입, 추가 비용. 한계 이윤 나오면 추가 이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문제 풀 때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뒤에 문제 몇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은 쉬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1번 A는 가계가 들어가요, 기업이 들어가요? A는 가계죠, 가계. B는 기업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화살표, 그러니까 실성 같은 경우는 실무 흐름, 점선은 화폐, 돈의 흐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돼 있죠.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 뒤에 비용 또 등장했지만 매몰 비용은 회수 불가능한 비용. 회수 불가능한 비용.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은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죠, 없다. 그래서 공부할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예요. 제 아는 친구도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감정평가사? 그거 공부했는데 10년 공부했어요, 10년. 그 시험을. 그 자격증 시험 아세요? 감평사? 그 되게 어려워요, 시험이. 1차 시험은 절대평가거든요. 근데 2차 시험이 제 알기로는 경쟁률이 그때 10대 1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해서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근데 그 친구가 한 5년 차 됐을 때 이제 불안하잖아요. 또 떨어지면 걱정되니까. 그래서 꿈도 자주 꾸고 불안하니까. 점도 보러 다니고 막 했어요. 근데 점수가 뭐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몇 점도 차이 안 나니까 떨어져도 또 1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분 입장에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과거에 투입된 게 아깝기 때문에 쉽게 시험을 못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줬다 보니까 벌써 10년 지난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시험 포기하고 직장 들어갔죠. 10년 이후에. 근데 그 정도면 나이도 한참 오버됐기 때문에 직장도 정말 좀 일반적 직장 못 간 거지. 그럼 몇 명 있어요. 제 아는 선배 또 그 고대복대 나온 선배 한 명 있는데 사법고시 했거든요. 그 선배는. 사법고시 또 실패했어요. 그 선배도. 실패해가지고 몽고 가서 사업. 그 자동차 사업인가? 중고자동차? 그 사업하다가 또 안 되셔서 돌아오셨는데 성공 하나 했어요. 뭐 했냐면 결혼했어. 결혼 못 하셨다가. 그 몽골 분 만나가지고. 그래서 한국 오셔가지고 지금 그 와이프 되신 분이랑 아기 낳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 하나 성공하셨는데 좀 많이 우여곡절. 왜 법대로 나와서 좀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이게 투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못 접는 거지. 그래서 가감 결단이 필요한 거야, 가감 결단. 그러니까 공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1년에서 어떤 자격증 땄을 때, 노력했을 때 안 되면 과격을 접어야 된다고.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나한테 축적되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그래 어느 정도 또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있으니까 그 장점이 있긴 한데 하여튼 본인 결정 잘 하시라는 거죠. 하여튼 매몰 비용 고려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해서 총 편익 클 경우 선택한다. 이건 맞죠? 맞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면 이렇게 이때 이제 편익에서 비용 뺀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순편익이라고 했죠. 순편익. 순편익. 총 편익에서 총 비용 뺀 거. 순편익. 그럼 순편익이 뭐 한 거? 0보다 큰 경우를 선택하는 거죠. 다 선택하면 돼. 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가 제한이 있냐면 돈의 제약이 있다고요. 돈의 제약. 그러니까 돈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나오셔야지. 우선순위가. 그래서 순편익 값이 3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편익을 쭉 나열해서 가장 큰 것 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돈의 제약이 있으면 1순위, 2순위에서 끝날 수 있는 거죠. 3순위까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합력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기회비용이 비용이니까 경작에서는 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이 큰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3번은 아까 얘기한 이제 구성의 오류 개념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4번도 소비 생산 개념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2장 갈게요. 경제학 종류 미시와 거시. 자, 미시 경제학은 알다시피 뭐를 분석하는 거냐면 자원의 배분과 소득 분배 분석하는 거예요. 미시 경제 기초 개념은 자원의 배분과 소득 분배. 그럼 저희가 소득 분배 배울 때 뭐가 중요하냐면 철학 중요하죠. 철학. 저희 공부했을 때 철학. 철학 뭐 배웠어요? 철학. 우리 철학 관련된 거 시험 나왔죠. 공리주의도 있었고 또 자유주의 있었죠. 노직의 자유주의. 노직의 자유주의는 절대 개입하지 말란 개념. 그 다음에 로주주의 뭐 이런 개념 등장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득 분배 공평성은 주관적이에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으면 공평성 평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학의 대부분은 자원 배분이야. 대부분 다 분석이. 미시경제학 쪽에서는. 그래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위주로 공부하다가 뒤에서 소득 분배에 대한 공평성이 얘기 나오는데 공평성에 대한 판단은 약간 미뤄요. 경제학 체계에서는. 왜냐면 철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 미시경제의 주요 주제는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넘기시고 10페이지는 거시경제죠. 자, 거시경제의 주요 주제는 뭐예요? 안정과 성장이에요. 안정과 성장. 그래서 저희가 안정과 관련된 유명한 개념 있었죠? 실업 가지고 안정성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물가 관련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고물가라고 해요? 저물가라고 해요? 한국이 지금. 우리 태색 시험 잘 보시려면 신문 꾸준히 보셔야지. 왜냐면 신문 관련된 시사 이슈도 나오니까. 요즘엔 저물가잖아요. 저물가. 그래서 디플레이션 이슈죠. 디플레이션. 그럼 디플레이션 우리나라 지금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디플레이션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나온 적은 없어요. 디플레이션 되려면 무조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근데 지금 물가상을 보면 0에서 0.2%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현재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디플레이션 되려면 물가상 자체가 딱 무조건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빠질 위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왜냐면 디플레이션 빠지게 되면 물가 지속적 하락의 개념이잖아요. 디플레이션이. 그래서 물가 지속적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니까 소비를 줄여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피자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면 피자 소비를 늦추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니까. 그럼 피자 소비를 줄이면 피자 가게가 망할 거 아니에요. 투자도 줄 거고 고용도 줄 거고 그건 실업도 증가하고 실업 증가하면 소득이 또 줄고 소득 줄면 피자 또 안 사 먹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표 나라가 옆에는 일본이었어요. 일본. 디플레이션 나오면.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명확한 발표한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 해결하기 위해서 아베노미스 정책 실시한 거잖아. 걔네 옛날 풀었잖아요. 그래서 물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막 줬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물가 오를 것이다 기대감 중에 사람들이 빨리 사야 돼요, 늦게 사야 돼요? 빨리 사 먹어야 되죠. 또 물가 오를 것이다 예측하니까 소비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물건도 잘 팔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이슈는 디플레이션. 근데 경제학 교과서는 주로 인플레이션이 나와 있는 게 70년대 이후로 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주요 이슈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서 디플레이션 어느 정도 적정하게 좀 공부하셔야 돼요. 자, 하여튼 거시경제 주제는 안정과 성장. 그래서 안정 나오면 실업과 디플레이션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성장 나오면 두 가지 개념이었죠.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이었어요.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경기 변동은 단기적 개념이었고 경제 성장은 장기적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경제 지금 약간 다운됐잖아요. 그건 경기 변동의 일종이죠. 그러나 장기적 보면은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정도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실증과 규범의 경제학. 요것도 뭐 개념 간간히 나오죠, 시험에. 실증 뭐였어요? 실증은 어떤 사실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 그게 실증 경제. 그러니까 실증 경제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 절대 안 돼요. 현상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규범 경제는 가치 판단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토론하죠. 뭐 TV 보시면 그 토론할 때 뭐 학자들 나와서 막 여러 가지 떠들잖아요. 떠들 때 일단 항상 그분들 제시하는 게 일단 통계치 딱 보여주죠. 통계치. 그게 실증이죠. 그래 놓고 서로 주장은 달라. 해결책은. 그래서 해결책 제시하는 게 규범. 그래서 규범 경제는 해결책 제시고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후생 경제는 실증 규범이 혼합되는 게 원래 후생 경제가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점검 문제 1번 볼게요. 금리 관련된 다양한 경제 이론이다. 이 가운데 실증 경제 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자, 유동수 함정 뒤에 나오겠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 유동수 함정. 자, 명목금리가 낮아진대요. 현재 우리나라 명목금리 높아요, 낮아요? 한국도 낮아요, 그렇죠? 그렇죠? 1%대 정도 되잖아요, 1%대. 자, 낮아지면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뭐 할 거다라고 예측한다고 그랬어요.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한다고.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더 내려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공통된 예측이 이자의 상승을 예측한다는 거죠. 상승 예측하게 되고 이때 금리와 채권 가격 역관계라고 했었어요. 금리와 채권 가격 역관계. 채권 다시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금리 오를 것이다 예측한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의 하락을 예측한다고. 예측. 이렇게. 자, 이때 유동수 함정 만다학자 케인즈예요. 케인즈가 이 모형 만들 때 투자 자산이 딱 두 개밖에 없다라고 모형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의 주장은 케인즈이기 때문에 케인즈는 투자 자산을 딱 두 개로 봤어요. 화폐하고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요 유동수 함정 관련된 이제 모형 나올 때 원래 원칙상 주식은 고려 안 해. 이게 그 모형에서는 주식 얘기를 안 했다고. 오로지 화폐와 채권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 가격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 채권 산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봐요, 이득봐요?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내가 100만 원짜리 샀는데 팔 때 80만 원이 돼버리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 하락이 예측되면 채권 매수자는 손해가 볼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채권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서 전액 화폐로만 보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수요가 뭐 한다? 무한대. 된다는 거죠.
무한대. 그럼 화폐 수요 무한대일 때 지금 이제 경제 안 좋을 때잖아요. 명목금리 낮아진다는 것은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극심한 침체거든요. 그럼 경제가 극심한 침체일 때 중앙은행은 돈을 풀 수 있죠. 돈을 풀어서 경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풀면 화폐 수요로 전부 다 사라져요. 다시 돈을 풀면 원래 금리 떨어져 올라가요. 금리 떨어지죠. 근데 화폐가 공급된 것만큼 화폐 수요가 존재하니까 화폐 수요로 화폐 공급을 전부 다 끌어당겨 버리면 금리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왜냐하면 금리는 공급 수요에 결정되니까. 그래서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화폐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화폐 수요로 전부 다 빨아들이니까 이자를 뭐 한다? 불변이라는 거죠. 이게 불변. 이렇게. 따라서 금융정책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죠. 우리 배울 때. 그래서 유동성 함정은 금융정책이 뭐하다? 무력하다는 개념. 무력하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 나오면 금리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이자율 불변. 그래서 보통 이제 유동성 함정 그릴 때 이 자리 불변에서 수평으로 쭉 그리잖아요. 일정한 상태.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케인즈가 주장했고 케인즈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정책은 뭐하다? 무력하다. 그럼 해결책 뭐다? 재정정책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케인즈가. 그래서 항상 케인즈 관련된 학파 나오면 무조건 재정정책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문제 몰라도 무조건 재정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반박하는 게 통화주의 학파.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량을 강조했거든요. 통화량. 걔네는. 근데 통화주의 학파는 알다시피 이제 고전학파 일종이기 때문에 통화량에 대해서 긍정, 부정적 견해가 다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당장은 통화량 증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무력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원래 고전학파는 정부 개입을 절대 부정하잖아요. 근데 중앙은행 개입도 부정하는 거지. 원래 고전학파는. 그래서 고전학파는 완전 자유방임주의고 거기 밑에 나온 게 이제 통화주의 같은 경우는 통화량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 견해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효과 있는 거지 장기적 효과 없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통화주의자들은 또. 자, 그래서 1번 유동성 함정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2번하고 이제 5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답은 5번으로 딱 돼 있어요. 금리 낮춘 것보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 사회후생에 바람직한 경우는 금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5번 주장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주장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솔직히 2번도 답이 될 수 있지. GDP 늘리는 방법 중에 금리만 낮추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2번도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건 깔끔하지 않아. 이 문제도. 이게 태세 다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2번에 GDP 늘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된다. 보통 이제 문장 지문에 뭐뭐 해야 된다가 들어가면 가치 판단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실증이 아니라 규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용의가 있는데 이게 객관식지 나와버리면 답을 찍을 수밖에 5번 찍을 수밖에 없는 게 5번은 명확 끝에 바람직하다라는 말이 딱 들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그나마 근사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2번도 답이 돼. 2번도. 이해되세요? 자, 근데 3번 저축 증가하면 실질 금리가 낮아집니다. 돈이 많아졌으니까 저축이 늘면 보통 이제 은행 쪽에 여러분들이 저축하면 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금리가 낮을 수 있는데 이제 조심할 거는 저축 관련된 금리는 명목금리예요, 실질금리예요? 우리 금리 배울 때 명목금리 배웠죠. 명목금리 있고 실질금리 있잖아요. 1번은 지금 명목금리 아니에요? 1번 지문은? 그 다음에 3번은 실질 이자율이고 그럼 여러분 저축 의사결정할 때 명목금리로 의사결정하셔야 돼요? 실질금리로 의사결정하셔야 돼요? 실질이죠. 물가까지 봐야죠. 물가. 지금 은행의 저축금리가 1%대다. 그럼 명목금리예요. 1%대다. 근데 1%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2%면 은행에 저축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물가가 0%대니까 은행에다 1%쪽 금리에도 손해를 덜 보는 거지. 1% 나와도. 근데 물가가 만 2% 나와버리면 은행에 절대로 저축하시면 안 되고 그 돈을 실물 투자하셔야 돼. 부동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축 의사결정은 실질금리예요. 명목금리 하시면 틀린 거야, 그게. 원칙상. 그럼 소비는 실질금리예요, 명목금리예요, 또? 소비할 때 실질금리 영향받아요, 명목금리 영향받아요? 왜냐면 지금 4번 관련되니까, 3번 관련되니까. 저축이 실질금리 영향받는다며요. 그럼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저축이 올라가죠? 맞아요? 저축 올라가면 소비는 주는 거 아니에요?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 줄 거 아니까 실질금리 영향 주는 게 저축도 영향 주고 소비도 영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통 저축 소비를 뭐라고 하냐면 실질 변수 하잖아. 저축 소비의 실질 변수. 우리가 실질 변수, 명목 변수 이렇게 개념 나누잖아요. 다시 명목 변수, 실질 변수 이렇게 나누셔야 된다고. 변수. 이렇게. 그래서 저축 소비는 실질 변수요. 예를 들면 저축,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은 다 실질 변수예요. 저축, 소비, 투자. 그래서 저축, 소비, 투자에 영향 주는 금리 나오면 실질금리야. 실질금리. 투자도 실질금리 영향 받죠. 기업들이 투자할지 안 할지도 실질금리 중요한 게 은행 대출 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기업은 이득 보는 거잖아. 물건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축이나 소비나 투자나 모두 실질 이자율에 영향받는 거고 이게 변해야 어떻게 돼요? GDP가 변하죠. 그럼 이 GDP도 명목 GDP예요? 실질 GDP예요? 이것도 실질 GDP지. 이렇게. 그래서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딱딱 나눠서 낸다고요. 그래서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4번 있죠? 1번에 4번은 무슨 방정식이었어요? 피셔 방정식 기억나시죠? 외우셔야죠. 필수니까. 피셔 방정식. 피셔 방정식. 이건 필수 암기. 피셔 방정식은 뭐였냐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율 조심하셔야 되고 인플레이션 나올 때 그냥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상 인플레이션율로 쓸 수 있어요. 두 개로 다.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예상한 거지, 예상. 다시 올해 2020년도 인플레이션율은 지금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상하는 거 지금 예상. 그래서 예상한다는 것은 보통 사전적 개념 쓴다고. 사전적 개념. 올해를 예상하는 거잖아. 그다음 요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연말에 확정되는 거잖아. 연말에. 그래서 이걸 사후적 개념 한다고요. 사후적 개념. 이거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 이자율 이렇게 물어보면 요 식에서 요거 넘기잖아요. 왼쪽으로. 그래서 명목 이자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그때 실질 이자를 사후적 실질 이자 한다고. 요 인플레이션 쪽에서 빼서 하는 경우는 그때는 사후적 실질 이자율 이렇게.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예상 인플레이션이니까 넘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사전적 실질 이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율 조심하셔야 돼요. 예상 있고 그냥 인플레이션율 있고. 그때는 이자율 개념이 바뀌어져요. 실질 이자율 개념이. 사전적 실질 이자율, 사후적 실질 이자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달라지는 경우를 오차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인플레이션율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무조건 예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인플레이션 넣을 수도 있고 예상 인플레이션율 넣을 수도 있고 요걸 이제 피셔 방정식 이렇게 하는 거고 이때 나오는 게 피셔 효과죠. 피셔 효과. 요 식에서 나온 효과가 피셔 효과.
그럼 PC 효과 뭐였어요? 인플레이션율이 5%면 이게 5%면 명목금리도 5%. 5% 요게 PC 효과. 실질 몇 프로? 0% 요게 PC 효과. 이렇게. 다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5%일 때 똑같죠? 명목금리가 5%. 이게 PC 효과. 그래서 PC 효과는 실질 금리가 어떻게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불변. 실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실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에요. 소득 재분배.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물가가 5%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명목금리를 5%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5%더 달라고. 그럼 채권자도 손해보는 게 없고 채무자도 무언가 이득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의 소득 재분배는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실질이 안 변하면 소득 재분배가 없는 거예요. 실질이 변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5%인데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숫자 다시 바꿀게요. 5%인데 3%가 되면 이렇게. 다시 물가가 5%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했거나 이게 5%인데 명목금리는 적게 올라갔잖아요. 3%로. 그럼 채권자 이득 손해. 채권자는 3%밖에 못 받았으니까 손해본 거지. 5%는 받아야 되는데 3% 받았으니까 손해. 실질은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럼 누가 이득? 채무자는 이득 봤다는 거죠. 이게. 이거를 PC 방정식. PC 효과. 아시겠죠? PC 효과는 5일 때만 해당되는 거야. 5. 지금 3은 PC 효과 아니에요. 명목금리가 적게 올라가면 그럼 PC 효과라고 안 하고 보통 이제 먼델토빈 효과라고 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또.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이번에 미시경제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13페이지 갈게요. 제3장 효율과 형평성. 자,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뭐 나오겠어요? 파레토 효율성이죠. 파레토 효율성. 거기만 이제 별표 빡빡 치셔야지. 파레토 효율성. 자, 파레토 효율성 또는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죠. 파레토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 이탈리아는 G7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가끔 시사 문제 나오잖아. G7. G7 아시죠? 서방 강대국. 미국, 영국 들어갈 때 이탈리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G7에. 캐나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캐나다 들어가잖아요. 이탈리아가 보통 우리나라 좀 약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약간 유럽의 짱깨 국가다. 예, 욕하는 나라 사람도 있는데 이탈리아가 진짜 강대국인 게 제조업이 세단 말이에요, 애들이. 제조업이. 특히 알고 있는 우리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다 거기 나오잖아요.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이탈리아 자동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세야 그 나라가 센 거예요. 이탈리아가 G7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거기서 파레토라는 사람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 하는 거죠. 네, 효율성.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 사회후생이라는 개념 배우셨고 잠깐 정리해보면 사회후생 판단하는 조건은 두 가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효율성 또 하나는 공평성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죠. 두 가지. 그래서 효율과 공평을 모두 만족해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효율적인 나라면서 공평해야 사회후생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둘 다 만족해야. 그러니까 효율적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기도 해야죠.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매우 효율적이죠. 공평하지 않다고. 걔네는 또. 그래서 미국에 뭐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가보면 그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도 그냥 예전에 아는 분 따라서 LA 그 라스베가스 근처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만 넘어가면 흑인들 진짜 많고 그럼 노숙자분들 되게 많고 막 소변 대비 뭐 길거리 진짜 해요. 냄새가 되게 심해.
그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차이가 좀 있지. 그러니까 한국이 그나마 미국보다는 좀 평등하잖아. 그래서 두 개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이제 효율성 판단 조건이 파레토 최적이 되죠. 최적. 그래서 파레토 최적이 딱 나오면 공평성 물어봐요.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면 공평성도 뭐 해결된다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지. 효율성은 오로지 파레토 최적만, 요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평성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주관적 판단 관련되니까 철학이 필요한 거고, 철학 관련된 개념을 사회후생 함수, 요거 배우셨고, 사회후생 함수에 통해서 나오는 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래서 사회후생 함수부터 잠깐 볼게요. 사회후생 함수에서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공리주의, 그 다음에 롤주주의, 그 다음에 평등주의. 보통 이제 그림 나올 때 세 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공리주의, 롤주주의, 평등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개념이니까 모든 사람의 효용 더해서 그 나라의 사회후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리주의 함수식 쓰면 SW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은 UA, 여기 효용이죠. 더하기 UB로 나타내는 거죠. 합으로만. 그 다음에 롤즈는 뭐였어요? 그 나라의 사회후생은 극빈층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쓰죠. 이게 미니멈 최소값. 그래서 UA, UB 이렇게 롤즈. 평등주의는 뭐였어요? SWA 있을 때 곱으로 나타내죠. UA 곱하기 UB. 왜 곱이냐면 숫자가 100, 0이면 곱이니까 사회후생 값이 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50, 51 때가 제일 크지. 100으로 일정할 때. 그래서 똑같이 나눠갈 때가 값이 크니까 이게 평등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함수식. 그래서 이거 통해서 우리 무채호선 그렸고, 무채호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UA, UB 해놓고 세 가지 한 번에 그리면 공리주의는 우하형 직선, 기울기 빼기 1. 요게 UB니까 이걸 UB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UA 더하기 SW잖아요. UB로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1에 의하는 직선. 이게 공리주의. 롤즈는 미니멈, L자 형태. 이렇게. L자. 그 다음에 평등은 일반적 무채호선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리주의, 롤즈주의, 평등주의. 그래서 이거에 따른 무채호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무채호선을 이렇게 그리되 일로 가면 갈수록, 즉, 요 휘어져 있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평등성, 공평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파레토 최적 때문에 그냥 덩달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같이 묶어서. 자, 최적 나왔습니다. 최적. 개념 뭐예요? 개념. 개념. 일단 필수 암기하세요. 이제 최적의 개념.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피해볼 수밖에 없다면 현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다시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시죠? 놀이기구. 롯데월드, 에버랜드. 둘 중에 어디 좋아하세요? 롯데예요, 에버랜드? 월미도? 월미도 좋아하세요, 월미도? 월미도 좋지 않아요? 네, 롯데월드, 에버랜드는 좀 약간 다이나믹함이 좀 덜하고, 월미도 가시면 거기는 이제 사설이잖아요, 사설. 사설이니까 그 아저씨가 기분 좋으면 시간 제한 없어요. 그래서 바이킹도 막 10분, 15분씩 태워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안전바가 풀리고 타다 보면. 그래서 아저씨가 거기 좀 위험하니까 좀 긴장해 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간다고 해봐요. 롯데월드에서 에버랜드 간다. 두 분이 데이트하고 있다. 남자분, 여자분. 여기로 갈 때 남자분의 효용이 커지고 여자분의 효용은 불변이라면
어디서 놓으셔야 돼? 여자분은 어디 가든 상관없고 남자분은 에버랜드 갈 때 만족도 커진다면 반대 에버랜드 가셔야죠. 맞죠? 이때를 뭐라고 한다? 파레토 우위. 여기를 파레토 열위. 일로 가는 경우를 파레토 개선 하잖아요. 그래서 개선이란 말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 개선이. 요거는 파레토 최적이 아니지. 일로 갈 때 더 좋아지니까 롯데월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에버랜드 가셔야지. 이렇게. 근데 파레토 최적은 일로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일로 갈 때 여자분의 효용은 커지고 남자분의 효용은 작아지는 케이스. 일로 갈 때. 즉 여자분의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 남자분이 지금 피해 보잖아요. 그럼 어디를 놓으셔야 돼? 그럼에도 여자친구에서 에버랜드 가셔야 돼? 그게 아니죠. 여기가 최적이라는 거지. 이 상태. 누군가는 피해 보니까. 그래서 최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가 가장 최적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최적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되고, 다시 1번.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효용이 뭐 할 수밖에 없다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 파레토 효율, 최적하는 거고, 그래서 2번에 보면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개념 잘 잡아두셔야 된다. 자, 공리주의 롤즈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점검 문제 1번 보시면 파레 최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이 없는 완전 경쟁.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파레토 최적이에요. 가장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대신 완전 경쟁 시장 단점 뭐였어요? 지금 최적만 만족하니까 공평하지 않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단점을 제시하시려 하면 공평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최적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번에 계약 곡선의 개념은 약간 어려워요. 이건 그림 그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개념만 보시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컨트랙트 한다는 것은 둘 다 좋을 때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좋을 때? 그래서 계약 곡선의 개념은 파레토 최적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계약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번에 아까 제가 강조했다시피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만 만족하는 거지 형평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3번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 공평성 항상 얘기하는데 공평성과는 상관이 없다. 근데 4번 보세요. 4번이 한계대칭 나왔죠. 4번에서. 자, 한계대칭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한계대칭은 시험에서 중요하게 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 대체율, 한계대체율은 뭐였냐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였어요. 한계대체율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계대체율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그래서 한계대체율 영어로 쓰시면 MRS, XY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모분의 모, 요거 외우셔야죠. 한계대체율, 모분의 모. 한계대체율은 한계 효용의 비율이었어요. 한계 효용의 비율. 그래서 MU, 이게 한계 효용이죠, 영어로. 마지널 유틸리티. MUY분의 MU X. 요거 꼭 외우셔야 돼, 암기. MUY분의 MUX. 필수 암기. 자, 그럼 요 식에서 이제 설명해보면 두 사람이 있대요. 자, MRS XY 갑이라는 사람 있고 MRS XY 을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계대치 다르대요, 값이. 이쪽이 더 크대. 이렇게. 다르대요. 이쪽이 크대요. 그럼 요거 MUL, MUX 넣어보세요. 그럼 MUI분의 MUX 값. 이렇게. MUI분의 MUX 을. 이렇게. 해놓고 숫자 넣을게요. 이게 5, 3. 이렇게. 넣으면 분모를 1분의 5, 1분의 3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분자 쪽이 X제 아니에요? X제? X제? 그래서 항상 분수지 나오면 항상 기본이 분자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분자 쪽만. 분모에 집중하지 마시고 분자만 딱 보시면 돼요. 이 분자 쪽만. 이렇게. 그럼 갑과 을 중에 X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다시 MU가 한계용 만족도잖아요. 만족도. 그럼 지금 분자가 큰 사람이 갑이니까 갑이 을보다 X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을은 X를 덜 선호하니까 Y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을은 Y제 선호가 높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둘이 뭐 한다? 교환한다고. 두 사람이. 그러면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뭐 줘야 되고 을이 갑한테 뭐 줘야 돼요? 사실 갑은 X의 선호를 하고 을은 반대로 Y 선호가 높으니까 갑이 을한테 뭐 주고 Y제 주고 을은 갑한테 X를 주면 서로 뭐 하면 교환하면 예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X 줬죠? 주면 X의 한계은 커져가잖아요. 한계은 체감의 법칙이라는 개념 배우셨잖아요. 소비를 할수록 사과를 매일 먹으면 실천하죠. MUX 떨어진다는 거지. 값을 이제 X제 받았으니까. 그 다음 얘는 뭐 받았어요? Y제 받았죠. Y제. 그럼 Y제 요게 줄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럼 이쪽은 뭐하고? 커지고 이쪽은 작아지니까 둘이 뭐 한다? 같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두 사람이 뭐 할 때? 한계대출이 서로 동일할 때가 최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동일할 때. 그래서 4번에 두 사람의 두 상품에 대한 한계대출이 반드시 같을 때예요. 서로 다르면 교환하셔야 돼. 같을 때 최적 상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근데 5번의 개념은 아까 파리최적 개념과 똑같으니까 봐주시면 되겠다. 자, 2번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됐죠? 자, 작가셨다가 제사장 경제 변수로 갈게요.